사람들이 그러더군요. 세상에서 가장 믿으면 안 되는 사람은 가족이라고. 하지만 저는 그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적어도 그날까지는요. 엄마는 제 친구 같았고 지우는 제 첫사랑이었습니다. 그리고 둘은 제 인생을 통째로 훔쳐갔습니다. 하지만 전 그렇게 무너지지 않았어요. 피해자가 가해자보다 똑똑할 땐 복수는 예술이 되니까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겪은 이야기입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이 모든 일이 정말 일어났습니다. 이하은, 그것이 제 이름이었습니다. 평범한 대학 3학년 학생이었죠. 심리학과에 재학 중인 저는 매일 아침 같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그날도 어김없이 노트북을 펼치고 과제를 하고 있었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가을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고 카페 안은 평화로운 분위기였어요. 제가 좋아하는 라떼 한 잔과 함께하는 오전 시간은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은아, 오늘 뭐 할 거야? 친구 수진이 옆자리에 앉으며 물었어요. 수진은 제 절친이었고 같은 과 동기였습니다. 응, 지우랑 영화 보러 가기로 했어. 저는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지후 이야기만 나와도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졌어요. 와, 너희 정말 잘 어울린다. 지후 오빠 진짜 다정하더라. 수진이 부러워하며 말했습니다. 그치? 엄마도 지우를 정말 좋아하셔. 저는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습니다. 오전에는 교양 수업을 듣고 점심시간에는 친구들과 함께 학식을 먹었어요. 오후에는 도서관에서 과제를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제 일상은 그렇게 규칙적이고 평범했어요.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저는 행복을 느꼈습니다. 대학 생활도, 연애도, 가족과의 관계도 모든 것이 완벽한 균형을 이루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때의 저는 세상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고 있었어요. 지우는 저의 첫 남자친구였습니다. 스타트업에서 마케터로 일하는 그는 다정하고 매너가 좋았어요. 키도 크고 잘생겼지만 무엇보다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이 예뻤습니다. 저희는 소개팅으로 만났는데 첫 만남부터 서로에게 호감을 느꼈어요. 그는 항상 제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었고 제가 힘들어할 때면 옆에서 위로해 주었습니다. 지후야, 오늘도 하은이 잘 부탁해. 엄마 윤지는 지우가 저를 데리러 왔을 때마다 따뜻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엄마는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하시는 분이라 예술적 감각이 뛰어나셨고 무엇보다 사람을 보는 눈이 있으셨어요. 그런 엄마가 지우를 좋아하신다는 것은 저에게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어머님, 걱정 마세요. 하은이는 제가 잘 챙길게요. 지후도 정중하게 대답했어요. 그의 예의 바른 모습을 보면 엄마는 항상 만족스러워 하셨습니다. 지후는 정말 괜찮은 사람 같구나. 너를 정말 아끼는 게 보여. 엄마는 종종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엄마도 지우를 좋아하시니까 다행이에요. 당연하지. 우리 딸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데. 안 좋아할 이유가 있겠니? 엄마의 말에 저는 더욱 행복했습니다.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서로 잘 지내는 모습만큼 행복한 게 또 있을까요? 그때의 저는 정말 순진했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면 가족 셋이 모여 앉아 하루 있었던 일들을 나누었어요. 아빠 정우는 회계사로 바쁘게 일하셨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만큼은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하은아, 요즘 학교 생활은 어때? 응, 좋아요. 교수님들도 좋으시고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어요. 그래, 그리고 지후는? 지후 오빠도 잘해주고 있어요. 엄마도 아시잖아요. 그래, 그 친구 참 괜찮더라. 예의도 바르고 하은이를 정말 아끼는 게 보여. 아빠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지후가 하은이를 정말 소중히 여기는 것 같아요. 볼 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엄마가 거들었습니다. 저는 가족들이 제 연인을 좋아해주는 것이 그저 고마웠어요. 많은 친구들이 부모님과 남자친구 사이에서 고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런 걱정이 전혀 없었거든요. 하은아, 너 정말 좋은 사람 만났구나. 아빠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결혼까지 생각해봐도 좋을 것 같은데? 엄마의 말에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엄마, 아직 그런 이야기는 너무 빨라요.
우리 딸 부끄러워하네. 하지만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엄마 눈에는 틀림없어.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적어도 그 순간까지는 말이죠. 하지만 완벽해 보이는 일상 속에는 이미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 윤진과 지후 사이에는 미묘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엄마는 갤러리 큐레이터로 일하며 예술과 미에 대한 안목이 뛰어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 관리에도 철저했고 여전히 많은 남성들의 시선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빠와의 관계는 오래전부터 냉랭했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배려하지만 부부로서의 애정은 많이 식어 있었죠. 엄마에게 지우는 새로운 자극이었습니다. 젊고 매력적인 남성이 자신을 존중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주는 것이 새로웠어요. 처음에는 정말 딸의 남자친구로서만 보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감정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지후 역시 성숙하고 우아한 윤진에게 묘한 매력을 느끼고 있었어요. 어머니 같으면서도 여성으로서의 매력이 있는 윤진은 지후에게 특별한 존재가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변화는 작은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윤진의 핸드폰에 지후로부터 문자가 왔습니다. 어머님, 내일 하은이 좋아할 만한 선물을 고르고 싶은데 조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저를 위한 상담이었어요. 하지만 점점 대화의 주제는 다른 곳으로 흘러갔습니다. 어머님은 정말 젊어 보이세요. 하은이와 자매 같으시네요. 지후의 말에 윤진은 기분이 좋아졌어요. 남편에게서는 오랫동안 듣지 못했던 칭찬이었거든요. 지후야, 그런 말 하는 거 아니야. 난 하은이 엄마일 뿐이야. 윤진은 겸손하게 답했지만 속으로는 설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렇게 보여요. 하은이가 이렇게 예쁜 이유를 알겠어요. 지후의 말은 점점 더 대담해졌어요. 윤진은 이런 대화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젊은 남성의 관심이 주는 설렘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감정이었거든요. 문자는 점점 늦은 밤까지 이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저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점 서로에 대한 이야기가 많아졌어요. 어머님은 어떤 음악을 좋아하세요? 어떤 영화를 즐겨보시나요? 요즘 힘든 일은 없으세요? 지후는 윤진을 하나의 여성으로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윤진도 그런 관심이 싫지 않았어요. 오히려 점점 더 지후와의 대화를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윤진과 지후의 만남은 점점 잦아졌습니다. 하은이를 더 잘 이해하고 싶어서요라는 명분으로 둘은 카페에서 만나 대화를 나누었어요. 하지만 대화의 내용은 저보다는 서로에 대한 것이 더 많았습니다. 어머님 같은 분을 만나보지 못했어요. 너무 매력적이세요. 지후의 말에 윤진의 마음은 흔들렸어요. 그녀는 자신이 위험한 감정에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지후야, 이런 말하면 안 돼. 난 하은이 엄마야. 하지만 그 전에 한 명의 여성이시잖아요. 하은이한테 미안하지만 어머님을 보고 있으면 가슴이 뛰어요. 지후의 고백에 윤진은 당황했지만 동시에 달콤한 전율을 느꼈습니다. 안 돼, 이건 잘못된 거야. 잘못된 게 뭐가 있어요? 감정은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지후는 점점 더 적극적으로 다가왔어요. 카페에서의 만남은 점점 은밀해졌습니다. 사람들이 많은 곳을 피해 조용한 곳을 찾았고 대화도 점점 더 사적이 되어갔어요.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가치를 모르는 것 같아요. 지후야. 전 어머님을 진짜 여성으로 보고 있어요. 나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후의 말에 윤진은 완전히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오랫동안 여성으로서 인정받지 못했던 그녀에게 지후의 관심은 마약 같았어요. 저는 처음에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어요. 엄마와 남자친구가 자주 연락한다는 것도 둘이 따로 만나고 있다는 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엄마의 핸드폰에서 지후의 이름으로 온 메시지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오늘 만나서 즐거웠어요. 다음에는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요. 저는 순간 이상함을 느꼈지만 설마 하는 마음이 더 컸습니다. 엄마, 지후 오빠가 왜 문자를 보낸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아, 그거? 내 생일 선물 상의하려고 그런 거야. 엄마는 자연스럽게 대답하셨지만 왠지 어색해 보였어요. 아, 그렇구나. 근데 왜 저한테는 말 안 해주세요?
깜짝 선물이니까 비밀이야. 엄마의 설명은 그럴듯했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계속 그 문자 내용을 생각했어요. 더 조용한 곳에서 만나요라는 표현이 왠지 이상했습니다. 단순히 선물을 상의하는 거라면 굳이 조용한 곳을 찾을 필요가 있을까요? 하지만 저는 제 의심을 믿고 싶지 않았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두 사람이 그런 일을 할 리 없다고 믿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에 심어져 있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지후가 저와 약속이 없는 날에 우리 동네에서 목격되었어요. 친구가 우연히 봤다고 알려준 것이었습니다. 하은아, 어제 지후 오빠 봤는데? 혼자 카페에 있더라. 어? 혼자? 응, 누군가를 기다리는 것 같았어. 그 말을 듣고 저는 더욱 의심스러워졌습니다. 지후가 저와 약속도 없이 우리 동네에 올 이유가 뭘까요? 의심이 든 저는 본격적으로 행동에 나서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는 단순히 공부만 잘하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심리학과에 재학 중이면서도 범죄 심리학에 특별한 관심이 있었고 사람의 행동 패턴을 분석하는 데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추리 소설을 좋아했고 범죄 수사 프로그램을 즐겨봤어요. 그런 지식들이 이때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체계적으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어요. 먼저 엄마와 지우의 행동 패턴을 분석했습니다. 엄마가 평소와 다르게 외출이 잦아졌다는 것, 특히 제가 학교에 가 있는 시간대에 외출한다는 것을 파악했어요. 지후 역시 저와 만날 때와 다른 시간에도 이 동네에 온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몰래 엄마의 뒤를 따라가며 증거를 수집했어요. 추적 기술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온라인에서 사설 탐정들이 사용하는 추적 방법들을 연구했어요. 어떻게 들키지 않고 대상을 추적할 수 있는지, 어떤 증거가 법적으로 유효한지까지 알아봤습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제 가족을 의심하기 위한 것이라는 현실이 너무 괴로웠지만 진실을 알아야 한다는 강박이 더 컸어요. 오늘 갤러리 일로 늦을 것 같아. 저녁은 알아서 해결해. 엄마가 문자를 보내왔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미 엄마의 갤러리에 전화를 걸어 확인해봤어요. 그날은 특별한 일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엄마를 미행하기로 결심했어요. 대학교에서 서둘러 나와 엄마가 자주 가는 카페 근처에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엄마가 나타났어요. 하지만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우가 엄마와 함께 있었습니다. 둘은 자연스럽게 이야기하며 호텔 쪽으로 걸어갔어요.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따라갔지만 정말로 둘이 호텔에 함께 들어가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저는 차 안에서 2시간을 기다리며 둘이 나오는 모습까지 사진으로 남겼어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증거를 확보해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습니다. 사진을 찍으면서도 현실감이 없었어요. 정말 제 엄마와 제 남자친구가 호텔에서 나오고 있는 건가요? 둘의 표정은 만족스러워 보였고 서로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지후는 엄마의 허리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엄마는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니었습니다. 완전히 연인의 모습이었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아무 말 할 수 없었습니다. 하은아, 오늘 학교는 어땠니? 엄마가 평소처럼 물어봤어요. 그냥 그랬어요. 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지후는 만났어? 아니요, 오늘은 바빠서 못 만났어요. 그래? 그 친구도 요즘 일이 많은가 보네. 엄마는 아무렇지 않게 말씀하셨지만 저에게는 모든 것이 거짓말로 들렸어요. 저의 핸드폰에는 점점 더 많은 증거들이 쌓여갔습니다. 호텔 예약 문자, 몰래 녹음한 통화 내용, 둘의 은밀한 만남 사진들. 각각의 증거는 제 마음을 조각조각 찢어 놓았지만 동시에 저를 더욱 냉철하게 만들었어요.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리학을 공부하는 학생이었고 이런 상황에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을 배웠거든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저는 지후의 핸드폰 비밀번호를 알아냈어요. 그가 자주 사용하는 숫자 조합이었는데 몇 번의 시도 끝에 성공했습니다. 그의 메신저에는 엄마와의 대화가 가득했어요. 보고 싶어요. 언제 만날까요? 하은이 모르게 조심해야죠. 같은 메시지들이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모든 대화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했어요. 날짜별로 정리하고 특히 중요한 부분들은 따로 표시해 두었습니다. 이것들은 나중에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제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면서 한 가지 확실해진 것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계획적이고 지속적인 배신이었다는 것이었어요.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지우가 화장실에 간 사이 저는 그의 노트북을 확인했어요. 그곳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의 사진들과 둘의 메신저 대화 기록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은 그들이 저에 대해 나눈 대화였습니다. 하은이는 순진해서 좋아. 우리 관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 엄마의 메시지를 보는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래도 조심해야죠. 딸을 너무 사랑하시잖아요. 사랑? 그런 거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됐는걸. 지후의 답장을 읽는 순간 저는 구역질이 났습니다. 제가 이 두 사람에게는 그저 속여야 할 대상에 불과했던 거였어요.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둘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하는 부분이었습니다. 하은이가 대학 졸업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때 되면 생각해보자. 지금은 들키지 않는 게 중요해. 정말 이대로 계속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지. 하은이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 우리가 조심하기만 하면 돼. 저는 그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저를 속이고 있었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밤, 저는 자신의 방에서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모든 증거들을 바닥에 펼쳐놓고 바라보니 현실이 너무 잔혹했어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제 뒤에서 저를 비웃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분노, 배신감, 절망, 그리고 깊은 슬픔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어요. 저는 소리를 죽이며 울었습니다. 가족들이 들을까 봐서였어요. 울면서도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 상황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 그냥 모른 척하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직접 대면해서 따져야 할까? 하지만 어떤 선택을 해도 제 인생은 이미 망가져 버렸어요. 가족도 사랑도 모든 것이 가짜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이상 예전으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다 흘리고 나자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제 마음에서 모든 감정이 사라져버린 것 같았어요. 마치 내면의 스위치가 꺼진 것처럼 차갑고 냉정해졌습니다.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것을. 그들이 저를 바보로 만들었다면 저도 그들을 똑같이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을 말이에요. 거울을 바라본 제 눈에는 더 이상 순진함이 없었어요. 대신 차갑고 계산적인 시선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게임의 룰이 바뀌었어. 저는 조용히 혼잣말했습니다. 피해자에서 복수자로 변신한 순간이었어요. 저는 제가 가진 심리학 지식과 분석 능력을 복수를 위해 사용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하면서 배운 것 중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우위에 있다고 생각할 때 방심한다는 것이었어요. 그들이 저를 어리고 순진하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을 역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완벽한 연기를 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딸과 여자친구를 계속 연기하면서 뒤에서는 그들을 완전히 무너뜨릴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복수는 단순히 감정적인 보복이 되어서는 안 되었어요. 그것은 예술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들이 제게 한 것보다 훨씬 더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를 해야 했어요.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복수 계획을 세웠습니다.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고 실패할 확률을 최소화하는 완벽한 계획을 만들었어요. 제 복수는 치밀하고 체계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치 논문을 쓰듯이 복수 계획을 세웠어요. 먼저 지후와 엄마의 약점을 분석했습니다. 지후의 경우 직장에서의 평판이 가장 중요했고, 엄마의 경우 갤러리 운영과 사회적 지위가 핵심이었어요.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지후의 사회적 신용을 무너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지후의 회사 내부 사정을 조사했어요. 그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링크드인 등 모든 SNS를 분석했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 상사와의 소통 방식, 회사 내에서의 평판 등을 파악했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약점을 발견했습니다.
지후가 회사 여직원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더 깊이 조사해보니 지후는 여러 명의 여직원들과 동시에 연락을 주고받고 있었습니다. 그중 몇 명과는 실제로 만남을 가지기도 했어요. 또한 회사의 기밀 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증거도 찾아냈습니다. 경쟁사로 이직한 동료에게 내부 정보를 흘린 메신저 대화까지 확보했어요. 이 모든 정보를 정리해서 익명으로 지후의 상사에게 제보했습니다. 두 번째 목표는 엄마의 갤러리 사업을 타격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엄마가 운영하는 갤러리의 재정 상태를 자세히 조사했어요. 가족이라는 이점을 활용해서 엄마의 사무실에서 여러 서류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발견한 것은 탈세 의혹이었어요. 엄마가 일부 거래를 현금으로 처리하면서 세금을 제대로 신고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제 자신의 연기였어요. 저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며 평소처럼 생활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었어요. 그들을 보면 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겉으로는 평온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엄마, 나 많이 사랑하지? 저는 엄마를 안으며 환하게 웃었어요. 엄마는 죄책감에 더욱 저를 꼭 안았습니다. 당연하지. 우리 하은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해. 엄마의 말을 들으며 저는 속으로 비웃었어요. 정말 소중하다면 제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울 수 있을까요? 요즘 갤러리 일은 어때요? 많이 바쁘세요? 응, 좀 바빠. 하지만 우리 딸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거짓말쟁이. 저는 마음속으로 외쳤지만 겉으로는 계속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후와의 만남도 마찬가지였어요. 지후 오빠도 나 많이 사랑하나요? 물론이야, 너를 얼마나 아끼는데. 그럼 다른 여자는 절대 안 만나겠다고 약속해주세요. 당연하지, 내 마음에는 너밖에 없어. 지후의 거짓말을 들으며 저는 구역질이 났지만 계속 순진한 여자친구를 연기해야 했어요. 그들의 거짓말을 들으며 속으로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연기를 하면서도 저는 계속 증거를 수집했어요. 그들의 만남 일정, 대화 내용, 만나는 장소 등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나중에 이 모든 것들이 결정적인 증거가 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저는 그들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고 있었고, 그들은 여전히 제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제 복수는 단계별로 실행되었어요. 먼저 지후의 회사에서 문제가 터졌습니다. 저의 내부 고발로 인해 지후는 회사에서 조사를 받게 되었어요. 여직원들과의 부적절한 관계, 기밀 유출 의혹 등으로 인해 그는 즉시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동료들의 시선도 차가워졌고 사내에서의 평판도 땅에 떨어졌어요.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있는 것 같아. 지후는 저에게 푸념했습니다. 그럴 리 없을 텐데요. 오빠는 항상 성실하게 일하시잖아요. 저는 위로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아마 질투하는 동료가 있나 봐. 정말 힘들어. 괜찮을 거야. 오빠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진실은 언젠가 밝혀질 거예요. 물론 진실은 이미 밝혀졌죠. 다만 지후가 모를 뿐이었어요. 다음은 엄마의 차례였습니다. 갤러리에 세무조사가 들어왔고 후원자들이 하나둘씩 발을 빼기 시작했어요. 제가 흘린 정보들이 예술계의 소문으로 퍼져나갔고 엄마의 평판도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모든 게 꼬여가고 있어. 엄마는 저에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엄마, 힘내세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저는 효녀처럼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우리 하은이가 있어서 다행이야. 내가 아니었으면 정말 버틸 수 없었을 거야. 엄마의 말에 저는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여전히 엄마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배신감이 너무 컸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복수를 완성해야 할 때였어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문제로 바빠졌지만 여전히 서로만의 시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스트레스 때문에 더욱 자주 만나고 있었어요. 저는 그런 그들을 지켜보며 마지막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까지의 복수는 전주곡에 불과했어요. 진짜 복수는 이제부터 시작이었습니다. 지후의 회사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정직 처분 이후에도 계속해서 문제들이 터졌어요. 과거의 잘못들이 하나씩 드러나면서
그의 입지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동료들은 그를 믿지 않았고 상사는 그를 감시했어요. 중요한 프로젝트에서도 배제되기 시작했고 승진은 물론 재계약도 불투명해졌습니다. 정말 미치겠어. 매일 회사 가는 게 지옥 같아. 지우는 스트레스로 인해 점점 예민해졌어요. 평소의 여유로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신경질적이고 짜증을 잘 내게 되었습니다. 누군가 계획적으로 나를 망치려고 하는 것 같아. 이게 우연일 리가 없어. 지우는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설마 저를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는 지우의 사생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평소 자신감 넘치고 여유로웠던 그가 점점 초라해져 갔어요. 옷차림도 예전만 못했고 표정도 어두워졌습니다. 요즘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 지우는 저에게 푸념했습니다. 괜찮을 거야. 오빠는 능력 있는 사람이니까. 저는 위로하는 척하며 속으로는 만족스러워했어요. 엄마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갤러리는 점점 텅 비어갔고 방문객들도 급격히 줄어들었어요. 세무 문제로 인해 갤러리 운영도 위기에 처했습니다. 몇몇 주요 작가들도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섰고 후원자들은 연락도 받지 않았어요. 예술계에서의 평판이 땅에 떨어진 상황이었습니다. 정말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어. 갑자기 모든 일이 꼬이기 시작했어. 엄마는 하루하루가 힘들어 보였어요. 평소 우아하고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사라지고 초조하고 불안한 모습만 남았습니다. 아마 누군가 의도적으로 소문을 퍼뜨리고 있는 것 같아. 이런 일이 동시에 일어날 리가 없어. 엄마도 의심하기 시작했지만 저를 의심하지는 않았어요. 갤러리 운영이 어려워지면서 엄마의 경제적 상황도 악화되었습니다. 집안 분위기도 점점 어두워졌어요. 아빠는 엄마의 갤러리 문제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 가족 간의 대화도 줄어들었습니다. 요즘 너무 힘들어. 모든 게 한꺼번에 무너지는 것 같아. 엄마는 저에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어요. 이제 제 마지막 복수의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엄마의 갤러리에서 열리는 파티가 있었어요. 그동안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파티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초대되었어요. 가족, 친구, 동료, 그리고 언론까지. 엄마는 이 파티를 통해 갤러리의 명예를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저는 그날을 위해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작은 USB 하나였어요. 그 안에는 지금까지 수집한 모든 증거들이 들어있었습니다. 엄마와 지후의 호텔 출입 사진, 둘의 은밀한 문자 대화, 통화 녹음까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이제 이 모든 것을 세상에 공개할 시간이었습니다. 파티가 무르익을 무렵 저는 조용히 일어나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윤진의 딸 하은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바라봤어요. 오늘 엄마를 위해 특별한 영상을 준비했어요. 엄마가 평소 어떤 분인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사람들은 박수를 치며 기대했습니다. 엄마도 뿌듯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사실 저도 최근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저는 USB를 컴퓨터에 꽂으며 말했습니다. 제 엄마가 얼마나 특별한 분인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엄마와 저의 행복한 추억들이 나왔어요. 사람들은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곧 화면의 내용이 바뀌었어요. 대형 스크린에 충격적인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와 지우가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카페에서 손을 잡고 있는 모습, 그리고 둘의 은밀한 문자 대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공개되었어요. 파티장은 순식간에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화면을 바라보았고 몇몇은 입을 가리며 탄성을 질렀어요. 하은이는 순진해서 좋아. 우리 관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어. 엄마의 메시지가 화면에 그대로 나타났습니다. 그래도 조심해야죠. 딸을 너무 사랑하거든요. 사랑? 그런 거보다 당신을 더 사랑하게 됐는걸. 지후의 답장까지 모든 것이 공개되었어요.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에 나온 통화 녹음이었습니다. 오늘 밤에도 만날 수 있을까요? 하은이는 도서관에서 과제한다고 했어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만 시간을 가져봐요.
생생한 음성이 파티장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니야, 이건 오해야. 조작된 거야. 그녀는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요. 증거가 너무 명확했거든요. 지훈은 뒤로 물러서다가 의자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그에게 쏠렸어요. 하은아, 이건 정말. 오빠, 이제 그만하세요. 제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봤으니까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는 마이크를 들고 말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제가 가장 사랑했던 두 사람이 제 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게.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어요. 오히려 너무 냉정해서 사람들이 더욱 놀랐습니다. 파티장의 사람들은 수군거렸고 몇몇은 핸드폰으로 촬영까지 했어요. SNS에 실시간으로 영상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엄마의 갤러리 관계자들, 예술계 인사들, 언론까지 모든 사람들이 이 장면을 목격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변명할 수도 없었습니다. 제가 수개월 동안 수집한 증거들입니다. 저는 계속 말했어요. 처음에는 제가 잘못 본 건가 싶어서 확인해 봤는데 결과는 여러분이 보신 대로예요.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하고 있었고 지우는 어찌할 바를 모르며 서 있었습니다. 그때 아빠가 나타났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서 파티에 참석하려고 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이런 상황을 목격하게 된 거였습니다. 아빠는 모든 상황을 지켜보며 충격에 빠졌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고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정훈. 여보. 엄마가 아빠에게 다가가려고 했지만 아빠는 한 발 뒤로 물러났어요. 당신이 이럴 줄은 몰랐어. 아빠의 목소리는 차갑고 절망적이었습니다. 평생을 함께 산 아내가 딸의 남자친구와 바람을 피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거예요. 여보, 설명할게. 이건 정말. 더 이상 설명은 필요 없어. 아빠가 엄마의 말을 끊었습니다. 증거가 이렇게 명확한데 무슨 설명이 필요해? 아빠는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어요. 이혼 서류였습니다. 이미 준비해두었어. 내일 서명하자. 아빠도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아마 저보다 먼저 눈치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빠는 돌아서며 파티장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도 않았어요.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이 그렇게 끝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엄마는 바닥에 주저앉아 계속 울고 있었고 지우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지 못하고 도망치듯 자리를 떠났어요. 파티장에 남은 사람들은 충격에 빠진 채 서로 수군거렸습니다.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마이크에 대고 말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진실을 공유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내려놓고 조용히 파티장을 떠났습니다. 뒤에서 엄마가 제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들렸지만 저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모든 영상과 사진들이 SNS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예술계는 물론이고 일반인들까지 이 사건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엄마의 갤러리는 완전히 망했고 지우의 직장 생활도 끝났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숨을 곳은 없었어요. 며칠 후 저는 제 작은 자취방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복수는 완벽했지만 동시에 저도 모든 것을 잃었어요. 가족도 연인도 평범한 일상도.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저를 배신했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끝나 있었거든요. 저는 단지 그 끝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뿐이었어요. 창문으로 들어오는 아침 햇살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차가운 세상에서 오직 저 자신만을 믿고 살아가는 시작이었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자유로웠습니다. 더 이상 누구의 기대에 맞춰 살 필요도 없고 누구를 위해 연기할 필요도 없었어요. 짐을 정리하면서 저는 그동안의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엄마와 지후의 배신, 그것을 알게 된 순간의 충격,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했던 시간들. 모든 것이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현실이었고 저는 그 현실을 제 손으로 바꿔놓았습니다. 핸드폰에는 계속 연락이 왔어요. 엄마로부터, 아빠로부터, 심지어 지우로부터도.
하지만 저는 모든 연락을 차단했습니다. 이제 그들과 할 말은 없었어요. 제가 할 일은 다 끝났고 그들이 할 일은 각자의 몫으로 남겨두었습니다. 저는 가방 하나만 들고 집을 떠났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더 이상 제가 돌아갈 이유가 없었습니다. 엄마는 이혼 후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고 들었고, 지훈은 회사에서 해고당한 후 고향으로 내려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두 사람 모두 서로를 원망하며 연락을 끊었다고 했습니다. 제 복수는 완벽하게 성공했어요. 그들은 서로를 사랑한다고 했지만 결국 어려움이 닥치자 서로를 버렸습니다. 진짜 사랑이었다면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함께 견뎠을 텐데 그들의 관계는 그 정도로 얄팍했던 거예요. 저를 배신한 대가로 그들은 서로도 잃었습니다. 길을 걸으면서 저는 제가 얼마나 변했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예전에 순진하고 믿음이 많았던 하은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현실을 정확히 보고 냉정하게 판단할 수 있는 새로운 하은이 탄생했어요. 이 변화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새로운 동네, 새로운 카페에서 저는 다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이제 대학 마지막 학기였어요. 졸업 논문을 써야 했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저는 범죄 심리학 논문을 쓰고 있었어요. 주제는 배신과 복수의 심리학적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제 경험이 훌륭한 연구 자료가 되었어요. 논문을 쓰면서 저는 제가 겪은 일들을 객관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습니다. 배신당했을 때의 심리적 충격, 복수를 계획하는 과정에서의 감정 변화, 그리고 복수를 완성한 후의 감정 상태까지. 모든 것이 심리학적으로 설명 가능한 현상들이었어요. 가장 믿었던 사람이 칼이었을 때 나는 그 칼을 더 예리하게 갈았을 뿐이다. 저는 논문의 결론 부분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의 핵심이었어요. 저는 피해자로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들보다 더 강해져서 완벽한 복수를 해냈어요. 카페에서 논문을 쓰고 있는 저를 보면 사람들은 평범한 대학생이라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저는 이미 평범하지 않은 경험을 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족의 배신을 경험했고 완벽한 복수를 계획하고 실행했으며 혼자서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새로운 사람들과 만나게 되면 저는 과연 다시 누군가를 믿을 수 있을까요? 아마 쉽지 않을 거예요. 한번 깊은 배신을 당하고 나면 다시 누군가를 온전히 믿기는 어렵다고 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요. 적어도 다시는 바보가 되지는 않을 테니까요. 제 핸드폰으로 새로운 메시지가 왔습니다. 대학원 입학 관련 연락이었어요. 저는 심리학대학원에 진학해서 범죄 심리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할 계획이었습니다.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면 그것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미래에 대한 계획을 세우면서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어요. 복수를 완성했을 때의 만족감과는 다른 새로운 희망에 대한 미소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끝났지만 제 인생은 이제 시작이었어요. 아무도 다시는 저를 속일 수 없을 만큼 강해진 모습으로 저는 새로운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 길이 어디로 이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직접 선택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려드린 지 1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지금 대학원에서 범죄 심리학을 공부하고 있어요. 제 논문은 우수 논문으로 선정되어 학회에서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제 경험이 학문적 연구에 도움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어요. 엄마와 아빠는 결국 이혼했고 각자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아빠는 가끔 안부를 묻는 연락을 주시지만 엄마와는 완전히 연락을 끊었어요. 지훈은 고향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들 각자가 제 선택의 결과를 감당하며 살아가고 있어요. 저는 여전히 혼자 살고 있지만 외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자유로움이 좋아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오직 제 의지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거든요. 그때의 하은은 죽었지만 새로운 하은이 태어났습니다. 가끔 사람들이 묻습니다. 후회하지 않느냐고. 저는 항상 같은 대답을 해요. 후회할 게 뭐가 있나요? 저는 단지 진실을 알렸을 뿐이에요. 그리고 속으로 덧붙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이 칼이었을 때 나는 그 칼을 더 예리하게 갈았을 뿐이다. 이것이 제 이야기였습니다. 믿기 어려우실 수도 있겠지만 모든 것이 사실입니다. 세상에는 제가 겪은 것보다 더 믿기 어려운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으니까요. 다만 저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당하고만 있지 않았다는 것이 다를 뿐입니다. 혹시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이 계시다면 제 이야기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물론 복수가 항상 정답은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당하고만 있을 필요는 없다는 것. 그리고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뿐이라는 것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